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불거진 입증 책임 전환, AI 등 첨단 과학이 일으키는 예상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 등 일상생활 속 소비자 안전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안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위생 불량부터 생명 위협까지 여전히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학회 이름을 들어보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곳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이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고요. 한국 PL 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그 후에 소비자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PL 학회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국 소비자 안전 학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회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학회와 다르게 법학, 경영학, 소비자학, 공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변호사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까지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소비자 안전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야를 다루어서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학회는 말 그대로 소비자 안전 학회다 보니까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이슈를 연구하고 또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학회지를 연간 2회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학술 대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 국회에서 한 것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제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학회장님께서는 그 10년 전인 2013년도에 취임을 하시고 네. 그때 한 4년 또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6개월 전인가요? 다시 회장님으로 또 취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학회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나요? 그 학회장을 사실은 큰 학회는 한 1년 하고 계속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4년을 맡아서 했지만 최근에 그 공백기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재차 취임하고 그랬다 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소비자 안전이 계속 침해되고 각종 안전 침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국민들의 소비자 안전 의식을 좀 높이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소비자 이제 안전 분야라고 하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죠. 네네. 학회장님이 좀 이렇게 주안을 두시고 좀 강조를 하시는 소비자 안전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못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강릉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급발진으로 손자가 죽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는 결국은 도로교통법상 형사 기소가 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제조회사는 급발진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문제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조업체가 입증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점을 두고 정책 세미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회에서 이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회장님도 참석하셨다는 소리죠? 네,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입법 발의안이 한 3건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제기한 국민입법 청원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도 안 돼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제가 비교 분석해서 발표했고요.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을 입증 책임 분야에 한정해서 좀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자동차 같은 뭐 그런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뭐 그리고 또 햄버거 패티 문제 네네. 이런 걸 소비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결함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억울하고 구제를 못 받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으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입증 책임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제조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제조업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결함이 아니다. 또 그 결함으로 일어난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정보, 기술, 자료 모든 것이 비대칭적입니다. 모든 자료는 업체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원인을 밝히도록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은 영업 비밀이다 이러면서 거절하기 일쑤고요. 또 법원에서도 그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 명령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고 만약에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걸로 인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보면 늘 소비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도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막 90% 이상 증명이 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요. 약 49대 51 정도로 증거가 약간 우월하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법관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해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들도 너무 자기들의 그 입장만 디펜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서 좀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국회와 관련해서 뭐 법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도 개정을 해야 될 테고요. 또 소비자 안전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요. 다른 분야는 기본법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 기본법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소비자 안전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학 기자님께서는 이제 그 소비자원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 소비자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뭐 민원이라든가 뭐 안전 문제 이런 게 접수가 되고 또 구제를 하는 뭐 그런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동차 조금 전에 급발진 같은 뭐 이런 뭐 안전 문제도 있지만 요새 좀 가장 좀 많이 좀 늘고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거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고요. 또 소비자 분야에서도 뭐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안전 침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전제품이나 뭐 김치 냉장고 이런 데서 화재가 난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해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AI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AI를 지나치게 과신해서 정보의 잘못된 것을 믿고 있거나 또는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분야의 어떤 제품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나 에어컨 화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런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디에서 얼마나 이런 결함 제품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함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김치 냉장고의 경우에도 자발적 리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리콜을 하게 됐지만 강제 리콜인 셈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약 95%가 자발적 리콜인데요. 우리는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제품 사고로부터 안전하려면 기업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리콜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도 자신의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신고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안전 마인드를 갖추어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비자 안전 학회장님으로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 저희 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 이슈들을 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소비자 안전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국회나 또는 정부, 소비자 단체와 소통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 부처나 이런 쪽은 이 소비자 안전하고는 좀 어떤 부처가 좀 관계가 있나요? 네. 현재 소비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마인드를 좀 정책을 수립할 때도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소비자의 안전은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기업에서도 물론 안전한 제품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안전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넘겨버리지 말고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안전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정부도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때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책 수립,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라면 확인을 거듭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 안전학회가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이나 해안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조난을 당했을 때 신속한 구조 요청에 필요한 것, 바로 국가지점 번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지점 번호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나의 위치 국가지점 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지점 번호란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위치를 부여한 번호인데요. 주로 산악이나 해안 등 건물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이나 바다에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 구조자가 국가지점 번호판이 설치된 곳으로 직접 찾아가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한 후 구조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근처에 있는 국가지점번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져 구조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의 위치 사용 동의에 허용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클릭하면 현재 가장 가까운 위치의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한 후 조난자나 일행이 직접 119 구조대에 구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의 위치 국가지점 번호를 기억하면서 안전한 산행과 해양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우리의 판소리와 전통음악은 물론 세계 각국의 여러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주 세계 소리축제. 올해는 더 새로운 모습의 소리축제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왕준 전주 세계 소리축제 조직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경이 없고 인종을 초월한 세계 공통어, 바로 음악일 겁니다. 우리는 음악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음악이 가진 힘일 겁니다. 네, 이런 힘을 가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오는 9월 국내에서 열립니다. 바로 20년 넘게 열리고 있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인데요. 특히 올해는 새롭게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준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조직위원장이 되신 걸 감축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어려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소리 축제 위원장이 되시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본업이 의사이고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이렇게 소리 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게 돼서 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1년도에 그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메세나 협회에서 제정하는 그 2021년 메세나 인상을 제가 12번째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뒤로 제가 좀 이 문화예술계에 꽤 이제 후원과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역할을 하는 거가 알려지게 돼서 그거를 좀 높이 사가지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좀 세계 소리 축제를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저를 초빙을 한 것 같습니다. 들리기로는 평소 이제 클래식에 좀 조예가 깊으시다 그러는데 클래식에 이렇게 좀 빠지게 되신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뭐 특별히 저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서 뭐 지금까지도 이제 취미 삼아서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 때 이 클래식에 상당히 빠져가지고 그 뒤로 이제 한 50년째 매니아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클래식과 이 문화예술 쪽에 남들보다는 좀 많은 활동이랄까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하고 또 우리 이제 국악하고는 좀 다른데 국악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풍물패를 하게 됐어요. 제가 풍물패 상쇠 출신이라서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제가 국악 쪽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심취를 했고 그 국악 애호가로도 한 40년 세월이 된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한 귀명창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과거 이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 회장 등 여러 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연이나 이런 무대를 보면 거기에 올라오는 그런 연주자들이나 예술가들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예술 경영 또는 그런 무대 지원의 여러 시스템들이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주인공들은 이제 그 예술가나 연주가이지만 그거 움직여지는 그런 전체적인 행정이나 조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주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네, 전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네. 대학 올 때 이제 서울로 예.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전주 그러면 뭐 이렇게 비빔밥, 뭐 이렇게 한옥 뭐 이런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이제는 오히려 그런 걸로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역사라든가 뭐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처음 이제 발족한 거가 2001년도이기 때문에 전주 세계 소리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금년이 23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새는 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뭐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지널 원조격이 되는 게 전주 세계소리 축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전주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전체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전라북도의 도 예산이 아주 투입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그 한 해를 빼놓고는 금년이 22회째 소리 축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이 판소리와 국악에 관련돼서는 가장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준비하는 첫 행사입니다. 어떻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20여 년 세월을 흘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제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새 뭐 우리 K-팝 네. 뭐 또는 K-컬처가 얼마나 지금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네네. 꽃이 피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K-클래식도 이제 뭐 최근 뭐 국제 콩쿠르에서 막 다 우승을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꽃 피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조 원류가 되는 거가 우리의 국악과 전통음악과 또 판소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K 소리가 K 음악, K 문화, K 컬처의 가장 원류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그런 그 원류와 원형을 좀 찾고 그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뭐 일차적으로 좀 저희가 주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이제 그 코로나 때도 그러면 한 번도 쉬질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그때도 다 쉬지는 않았고 뭐 상당히 많은 거는 이제 그때도 온라인 공연으로 다 진행을 하면서 그 23년의 역사를 지켜온 정말 이제 아주 유서 깊은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9월에 이제 23회째 네. 전주 우리 세계 소리 축제가 이제 열리는데 이때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9월에 꼭 전주에 와서 축제를 즐겨라라고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 장르의 또는 여러 분야의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연주를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한 상에 올린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국립극장이나 뭐 국립국악원에서조차도 들을 수 없는 오로지 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만 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이고 유일한 무대가 이제 올라가야지 그래야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판소리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13분이신데 그중에 이제 가장 최고령이시기도 하고 가장 원조이신 5분의 국창급 명창들이 연이어서 완창 무대를 5일 동안 엽니다. 아마 이거는 20년 만에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이 장안에 큰 화제가 될 거고 특히 여기서 이제 뭐 김일구 명창 뭐 그다음에 우리 저 유명하신 신영희 명창 그다음에 이 흥보가에서는 정순임 명창 네. 수군가에서는 김수현 명창 이렇게 오는데 특별히 이번에 심청가에 네. 조상현 명창께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완창 무대에 복귀하십니다. 와. 그런 분들은 다 인간문화재신가요? 네, 지금 뭐 다 인간문화재이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5분의 무대는 아마 앞으로도 이 전설의 무대로 또는 역사적인 무대로 저는 남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원로 명창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해요. 다 삼고철에 사고철에 해서 다 모셨고요. 물론 저희가 이 젊은 판소리 명인 무대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원형적인 그런 무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게 소리축제가 아니고는 다른 데서는 절대로 감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이번에 무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또 뭐 해외 우리 저기 관광객들도 이렇게 보려고 하면 다양한 공연이나 또 이색 공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세계 소리 축제라고 이름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월드 뮤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메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취지는 우리의 전통 음악과 판소리를 세계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공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전통 음악과 판소리와 함께 같이 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여러 민속 음악이나 이제 그런 월드 뮤직이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8팀 이상의 지금 그 월드 뮤직 팀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또 뭐 설치 미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가이아라는 그런 지구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에 하는 그런 큰 영국 작가의 설치 미술이 또 공연장 밖에서 돼 있고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르와 영역도 이제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네,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요?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이라는 주로 이제 그동안은 거기서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거기에서 메인 공연들이 한편으로 이루어지지만 네. 특히 한옥마을을 네. 비롯해서 경기전 뭐 이런 이제 유서 깊은 지금 그 전주의 현장에서 그 고택과 고가에서 직접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명창 무대 같은 경우는 이 동헌이라고 옛날 일종의 이제 시청사의 옛날 그 이름이 동헌인데 150년 된 그 가옥에서 직접 이런 공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미장센이 굉장할 거라고 네네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임기가 3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23회니까 결국 이제 한 25회 같은 경우 좀 성대하게 또 우리 축제를 준비를 하시고 또 이 축제를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알릴 그런 포부나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또 오고 참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시대가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 거를 넘어서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송 매체, SNS라든가 그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이거를 다 공유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쨌든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거의 생중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매체로 공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또 각 나라의 좀 여러 지금 그 셀레브리티들이 네. 와서 요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좀 많이 지금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소리 축제를 찾아서 즐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많이 오시라고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150년 된 한옥 고택에서 벌어지는 완창 무대. 그다음에 이 500년 된 지금 경기전의 뒤뜰 그 대숲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가의 무대. 또 다양한 지금 진도 식긴꽃을 비롯한 그런 구판들이 새롭게 재해석된 그런 시나위 무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8개국에서 온 다양한 월드 뮤직과 그리고 또 젊은 판소리들의 무대들이 이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열흘 동안 한꺼번에 벌어지는 그런 축제와 무대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독보적인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휴가 딴 데 쓰지 마시고 네.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꼭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방문을 해주시면 정말 즐겁고 오래 남은 추억의 그런 여행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의 컨셉이 상생과 회복이라고 하죠. 이번 축제를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축제가 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 관객과 예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소리축제가 열릴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